오늘 어떤 작품 해볼까요? 예,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 인어가 잠든 집이라는 작품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이거 최근에 나왔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작품이죠? 예, 굉장히 특별한 작품인데 네. 작가 데뷔 3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미스터리 소설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안 그런 작품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작품은 그 미스터리 소설은 아니고요. 어떤 그 뇌사 상태인 환자의 그 연명 문제라든가 또 장기 기증의 문제 등으로 아주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데 또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전형적인 아주 사회파 소설로서 아주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출간은 그래도 좀 됐죠? 예, 2015년 11월에 출간이 됐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가 데뷔 30주년 기념작인데 이게 사실 그 2015년이니까 작가가 85년에 데뷔했잖아요. 네. 그 동급생으로. 근데 그러니까 딱 30년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 해 두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라플라스의 마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작가 데뷔 30주년 기념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나오면 다 그런 거죠. 데뷔 30주년 기념작이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인어가 잠든 집은 88작품 중에 여태까지 나와 있는 81번째 작품이고요. 그 80번째 작품이 라플라스의 마녀였고요. 인어가 잠든 집 바로 앞에 나온 책. 그리고 그 다음에 82번째 작품이 그 위험한 비너스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나오자마자 한참 전에 바로 저희가 다뤘었죠. 그래서 지난 방송 리스트 확인하시면 맞습니다. 있어요. 이 세 작품이 다 그러니까 라플라스의 마녀 80번째, 인어가 잠든 집 81번째, 위험한 비너스 82번째 다 아주 정말 그 완성도 높고 상당히 인기 있었던 작품 세 작품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출간일은 최근이에요. 아주 가장 최근에 지금 현재 방송 듣고 계실 시점으로 가장 최근입니다. 2019년 2월 28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한 2개월여밖에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번역은 김난주 번역가시고 이 김난주 선생님이요. 이 히가시노 게이고뿐만 아니라 일본 굉장히 작품, 많죠.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을 번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도 15권이나 번역하셨고요. 그러게 말이죠. 이것도 페이지가 꽤 됩니다. 엄청납니다. 500페이지가 넘어요. 507페이지나 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저 인어가 잠든 집은 저는 안 읽었거든요. 이거 일반 편은 괜찮은데 이 스포일러 편이 좀 걱정. 그러니까 제가 안 읽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갖고 오죠. 물론 뭐 읽었어도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미스터리 소설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추리 소설은 아닌 미스터리 거예요. 소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사회파 소설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고요. 인어가 잠든 집은 인기가 어느 정도나 있었나요? 이 작품은 그 일본에서 단행본이 발매된데 일본은 단행본 먼저 나오고 그리고 어느 시점을 두고 이제 문고본이 나오는데 그 단행본은 좀 비싸요. 한 1,600~700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한 7~8,000원. 그렇죠. 그거의 한 절반 가격 되는 게 이제 문고본인데 페이퍼백. 조그맣고. 근데 이 단행본이 먼저 나옵니다. 같이 나오지 않고. 근데 단행본이 발매되고 한 달 만에 27만 부가 팔렸고요. 굉장히 많이 팔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그 단행본이 나온 지 2년 반 후에 그러니까 2018년 작년 5월에 그 문고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6개월 만에 55만 부가 팔렸어요. 그 일본 사람들도 이제 좀 싸게 나온 책을 이렇게 많이 선호를 했다. 절반 가격 정도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게 55만 부 엄청나고 6개월 만에. 교수님 지금 책 갖고 오신 게 이게 문고본이네요, 그죠? 이제 문고본이고요. 문고본이. 저 단행본도 있어요. 단행본. 참 교수님은 일본어를 전혀 하나도 못하는데. 히라가나라도 외우시라니까. 그건 좀 외운다니까요. 외우기, 그건 가다카나 히라가나는 조금 읽습니다. 최고 걸작 이러고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놀라운 수치가 55만 부 팔렸다는 게 그 2018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출간된 문고본, 전체 문고본 판매 랭킹 2위예요. 그런데 이게 5월에 발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6~7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2위에 올라섰으니까 그 인기가 엄청나게 있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1월에 나왔으면은 1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시점에도 아마 분명히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제가 그 수시로 가서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그러는데 네. 그 베스트셀러 순위가 있잖아요. 네. 가면은 코너가. 근데 우리 저 갤러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아마 5월 초, 4월 말 5월 초에 제가 가봤을 때 그 2달째 지금 이 작품이 나온 지 2달이 지났는데도 나오자마자 예, 베스트셀러 순위에 아주 있고요. 외국 소설 분야에는 뭐 1위 하고 있고요. 네. 종합 분야는 이건 정말 힘들거든요. 네. 뭐 소설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뭐 전체 분야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뭐 자기계발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종합 분야에서도 10위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울 정도로 지금 인기 있는 그 작품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2015년에 일본에서 나왔는데 벌써 영화로 만들어졌다고요? 예, 빠른 시기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2018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한국에는 수입이 안 돼서 아직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 영화가 31회 동경국제영화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가장 큰 국제영화제고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진 국제영화제인데 거기에 특별 초대작으로 상영됐고요. 그리고 가오루코 여자 주인공인데 가오루코 역에 시노하라 료코라는 여자 배우가 있어요. 꽤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도 43회 호치 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아주 큰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시노하라 료코도 역시 미인이죠. 네, 그렇죠. 네, 교수님은 뭐 여배우면 다 미인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이게 좀 나이가 든 역이에요. 아줌마 그래요? 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젊은 배우는 아니고요. 아니 그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죠. 미인이냐 아니냐는 뭐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의 상반기에 네. 올해 2019년 상반기에 수입될 예정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네. 현재까지 지금 5월 달인데 현재까지 수입이 되지 이거 않았어요. 지금 우리 애청자 가운데 몇 분이 관련된 자료 막 올려주시고 하셨죠. 라플라스의 마녀 예. 요거 말고 라플라스의 이게 마녀. 5월 9일 그러니까 이 방송 듣는 시점보다 한 일주일 전쯤에 예. 아마 개봉이 했을 겁니다. 제가 아직 핸드폰을 고장이 나가지고 예. 팟빵 앱을 아직 못 깔았어요. 그러셨네요. 이걸 그러니까 깔아야 최근 거를 좀 못 읽어보셨겠네요. PC로 지금 봤는데 어떤 분이 휴덕은 뭐 있을지언정 탈덕은 없다. 뭐 이렇게 쓰신 거 재밌게 봤어요. 맞습니다. 네. 자, 2, 3회차가 이제 스포일러 버전 방송이란 말이죠. 바로 다음 회가. 그래서 그때 뭐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좀 줄거리 설명해 주실까요? 첨단 IT 회사를 운영하는 가즈마사와 그의 아내인 가오루코는 딸 미즈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혼하기로 한 부부예요. 어느 날 딸이 수영장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병원으로 달려간 두 사람에게 의사는 미즈호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뒤로하고 미즈호를 떠나보내기로 하고 장기 기증까지 하기로 마음먹고 마지막 인사를 하던 부부는 미즈호의 손이 움찔하고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는 미즈호를 살려두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두 부부에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아주 답답한데요. 아주 이걸 그냥 도대체 어떻게 500페이지 풀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상당히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뭐 사회적인 주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교수님 뭐 말씀대로 사회파 소설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소설에서 다루는 가장 큰 주제가 여자아이가 수영장에 빠져서 뇌사 상태에 이르는 이야기인데 뇌사 상태라는 거는 좀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뇌사 상태와 식물인간, 우리가 보통 식물인간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같지가 않고. 이 뇌사 상태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식물인간은 의식은 없는데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뇌사 상태인 사람의 사람을 뭐 의학적으로는 이제 죽은 상태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호흡기를 떼는 것을 누가 결정하고 또 언제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호흡기를 떼고 난 후에는 장기를 기증할 수가 있는데 그거 기증하는 문제도 이 소설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린 딸이 뇌사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부모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딸이 비록 의식이 없는 또 의학적으로는 죽은 상태라고 하는 뇌사 상태이긴 하지만 이 몸이 살아있거든요.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모라면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에서도 이제 그렇게 해요. 하지만 뇌사 상태라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이의 호흡기를 뗀다면
여러 명에게 그 장기를 기증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아주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이끌어 나가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인간은 언젠가는 이게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가 아주 그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죽음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우리가 그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뇌사, 이 책에서 다루는 뇌사의 문제도 있고, 또 뭐 장기 기증의 문제,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 기능의 일들, 또 그 안락사 문제도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자살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몸이 괴롭거나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죽고 싶을 정도로 했는데, 이거를 또 병원에서는 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 해외 어느 나라는 이거를 안락사를 불법으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 아주 그 사람의 죽음과 관련돼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있는데, 우리 삶에서 이 작품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뤄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인어가 잠든 집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 없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인간이 겪게 되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주제로서 아주 잘 다뤄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가를 그 사회파 소설 작가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소설 속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인어가 잠든 집 말고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천공의 벌 같은 거, 그 원전, 원전, 문제. 환경 문제 다뤄줬고요. 또 붉은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인 문제를 다뤄줬고요. 그리고 뭐 동급생이나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뭐 문제, 또 뭐 공허한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의 문제를 아주 잘 다뤄줬고요. 또 뭐 방황하는 칼날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들의 뭐 범죄, 이런 것들 아주 그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곳곳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비판한 주제들로 소설들을 잘 써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삼 느끼는 겁니다만 정말 히가시노 게이고는 정말 다양한 작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요. 스펙트럼이 참 넓어요. 이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곳곳을 다뤄주고 있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적 주제가 아주 묵직하게 지금 다뤄졌는데, 또 그와 함께 이 모성애에 대한 부분도 참으로 감동적으로 그려졌다고요. 사실 이 사회적 주제만 가지고 이끌어 나갔다면 약간 좀 지리할 수도 있고, 딱딱하고 또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재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성애, 이게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작품 통해서 아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죽음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 다뤘고, 하나는 이제 모성애인데, 이 소설에서 결국 그 뇌사 상태에 빠진 딸을 이제 살리기로 결정한 그 엄마의 눈물겨운 노력과 분투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뇌는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딸에게 이 엄마가 마치 살아있는 자식을 대하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아주 심지어 그 주변의 가족들조차도 시간이 오래 흐르니까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주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또는 뭐 집착과 광기, 그런 것까지도 보여주는데, 끝까지 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아주 독자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아마도 거의 모든 엄마들은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아주 진정한 모성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일본어판에 보면 뭐 그 책 뒤에 뭐 특별한 글귀가 있다고요? 예, 이게 재밌는 글귀인데, 사실 뭐 이 책하고 아주 연관되는 건 아닌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좀 상관이 없는데 에피소드 같은 건데, 그 소설 속에서 그 뇌사 상태에 있는 아이에게 특수학교 선생님이 방문을 해서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이 바람꽃과 아기 여우라는 아주 그 동화예요. 재밌는 아이들이 들음직하면 좋은 동화인데, 그걸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 책 맨 뒤에다가 책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작중에 바람꽃과 아기 여우는 바람꽃과 아기 여우 이야기는 저자가 수십 년 전에 읽은 단편 만화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저의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번에 원전 만화를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소설 속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화가. 네. 근데 이거를 본인이 지어낸 게 아니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어디서 수십 년 본 전에 건데? 단편 만화를 네. 본 거예요. 근데 이걸 그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출처를 지금 아무리 찾아도 찾을 그렇죠. 수가 없다. 네, 그 그렇죠. 얘기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은 출판사로 좀 연락을 해달라. 그리고 예, 이메일 주소까지 적혀 있는데 맞습니다. 아니 근데 충격적인 건 예.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셨대요? 아, 이거요. 네. 그 한국어본에는 없는 거죠. 번역기가 있습니다. 번역기도 이렇게 잘 돼요? 사진을 찍어서 이야.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명의 이기가 너무 좋으니까 교수님이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 뭐 위화감이 없는데 그렇죠. 너무너무 예, 전문적으로 잘 번역하시는 상당히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독자 댓글들 좀 볼까요? 예, 소개해 주시죠. 단숨에 술술 읽어가며 미조의 식구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팠다. 몰입갑이었는데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 단연 최고로 뽑고 싶은 명작이다. 읽는 내내 목이 메어옵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 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을 좋아한다. 흔히 그의 다작을 읽으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기도 하고 뛰어난 작품이라기보다는 평작이 많으며 심지어 누군가는 미스터리 작가로는 형편없다는 평을 하기도 한다. 누가 이런 평을 합니까? 그런데 내 나름의 히가시노 게이고를 위한 변명을 해보자면 그의 모든 작품을 장르 소설로만 읽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 사실 나는 그의 미스터리 작품 읽으면서도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과정보다 그 범행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게 사실 작가의 뜻이기도 하죠. 그럼요. 예.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범행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 방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왜 그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다. 예, 정말 길게 해주셨네요. 저희 프로그램의 그 청취자들의 그 댓글 수준으로 길게. 그러게요. 좋더라고요, 아주. 이 작품을 읽다 보면 10년 전 돌아가시면서 쓸 수 있는 모든 장기를 기증하시고 의학 연구를 위해 육신까지 모두 기증하고 떠나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떠오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부활을 믿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이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분은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 와, 또 상당히 참, 심오하게. 예, 참 좋더라고요. 네. 교수님, 이 끝으로 인어가 잠든 집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이 인어가 잠든 집은 그 가가 형사나 갈릴레오 시리즈가 아닌 단독 작품입니다. 이 잡지에 연재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작가를 사회파 소설 작가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개인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잘 다루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책을 쭉 이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보면서 이 뇌사 문제와 장기 기증의 문제를 너무 길게 설명하고 다루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 소설 자체의 스토리가 가진 재미를 좀 반감시키기도 했다라는 생각을 좀 교수님이 해봤어요. 좋아하시는 치정 사건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것보다 네. 그 조금 길어요. 보니까 제가 한 350페이지 뭐, 정도로 그 정도면 줄였으면은 가능했는데. 딱 좋았을 건데 조금 그런 어떤 뭐 뇌사 문제, 장기 기증 문제를 너무 길게 자, 설명. 이거는 우리 박인권 교수님 개인의 예. 의견이라는 점. 개인의 의견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느낌이라는 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똑같이 뭐 감상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아들이는 건 다 개인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